네, 서울대 성희롱 교수 구속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. 제자들을 껴안은 거는 미국식 인사였다. 예. 자, 일단은 이 교수님.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강의를 하셨죠? 몇 년 하셨습니까? 뭐 10년 정도 있었는데요. 10년 정도 하셨는데, 예, 이렇게 껴안고 만지는 게 미국식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? 글쎄요, 저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요. 네. 소위 이제 뭐 인지 왜곡 현상 같습니다. 그 전문 용어가 이제 있습니다. 뭐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어떤 성추행을 했다라기보다는 네. 뭐 다른 뭐 성교육을 시켰다든가 네. 이렇게 그 면담을 하면 그렇게 답변을 맞아요. 하는 것이죠. 그것을 이제 인지 왜곡 현상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이제 그 뭐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. 사실 이렇게 여학생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 안에서 네. 그래서 때 지켜야 할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죠. 뭐냐면 문을 반 이상 이제 열어놔야 됩니다. 네.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징계도 받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인데 네. 그것을 이제 연구실 내에서 안아주는 것을 미국식 인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죠. 그리고 이제는 여러 학생들이 있을 때는 한국식으로 하다가 꼭 둘만 있을 때 미국식 인사를 네. 고집을 해요. 이분이 예. 한 말이 이거예요. 연구실에서 상담받고 나가는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는 행위에 대해서 미국식 인사라고 표현했다는 건데 백허그를 이거를 말하네요. 미국식 인사라고 말한 이 말에서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. 네. 인사니까 네. 얼마나 그동안 자주 함부로 많이 했겠어요. 우리 매일 하는 게 인사인데 그렇겠네요. 그리고 매일 예. 만나는 게 어린 학생들이었는데 그동안 이 어린 학생들이어서 묵인을 해줬던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인사면은 어린 학생에게만 합니까? 사회에서 만난 성인 여성에게도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거죠. 근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? 만약에 이분이 어린 제자들, 학생들, 자기에게 어떻게 반발할 수 없는 친구들에게 이런 인사를 했지, 만약에 사회에서 예를 들어 저 같은 여성에게 이런 인사를 했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싸대기 맞죠. 안 했다는 거예요. 근데 어디 어린 학생을 상대로 이런 걸 갖다가 인사를 했다라고 말을 합니까? 말 같은 근데 걸 해야죠. 본인은 이거를 실제로 그 개별적인 행동 같은 걸 다 기억을 못 하신다는 얘기예요. 근데 이게 뭐냐면 본인은 정말로 그것에 대한 죄의식조차 없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저건 인사였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.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체에서는 머릿속에 있질 않아요. 왜냐하면 그건 그냥 하는 일이고 나는 내가 하는 일이고 그랬잖아요. 나는 선의를 베푼 건데 왜 너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냐고 오히려 역정을 냈던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죠. 그 이윤혁 교수께서 인지왜곡 현상이라고 얘기한 것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게 이런 부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한 행동을 합리화를 하려고 하거든요, 계속적으로.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으로 만들어 놔야만 이 수치심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린 여자를 자기의 그 권위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인사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인사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법적인 어떤 처벌을 받게 되면 확실하게 학습이 돼서 다시는 이런 식의 인사들은 하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 듭니다. 인지 왜곡이라는 게 결국은 그 젊고 학계에서는 잘 나가는 거기다가 이제 서울대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이 그 떠받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그걸 악용했다 이렇게 본다는 뜻으로 또 되나요? 그 뜻하고는 뭐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. 죄송합니다. 뭐냐면 자기 행위 자체를 사실은 왜곡돼서 인식하고 있다는 인식하는 거죠. 거죠. 예. 잘못 인식.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. 그 성추행범 면담을 해보면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범 얘기가 나는 성추행을 한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그냥 이뻐해줬고 성교육을 시켜줬다. 또는 그 아이가 원해서 내가 거기에 응한 것 뿐이다. 이렇게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것이죠.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 뭐 나는 검찰총장 있는 사람들이니까 좀 이렇게 보살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인식이 들어갈 수도 있냐 이거. 네, 뭐 그렇다고 본다면 네. 본인의 어떤 권력과 어떤 권위를 그 이용을 해서 네. 내가 저 상대방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 네. 영향력 자체를 저 사람도 사실은 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겠죠. 네네. 예. 검찰이 이번에 확인한 것만 네. 6년 동안 지금 9명의 네. 학생들이 이런 피해를 봤다는 건데요. 이건 확인된 것만 그렇죠. 이렇거든요. 예.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네. 어린 여성이자 네. 제자인 학생들이 말 못하고 끙끙거리면서 네. 수치심에 있었겠어요. 아주 나쁜 죄질이 나쁜 짓이죠. 예, 저기 뭐 다음 뭐 사건이 또 있는데 이거 남성 군 장교가 있습니다. 성희롱을 했습니다. 성희롱을 해서 사상 처음으로 이 성희롱 사건 때문에 계급이 강등 조치가 내려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. 뭐 그동안 여러 가지 군 내에서도 불미스러운 성희롱, 성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
군에서는 나름대로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. 예, 그렇죠. 지금까지 어떤 뭐 징계라고 한다면 예. 소위 그 정직, 감봉, 근신, 견책, 유예 뭐 이렇게 예. 나눠졌습니다. 예. 근데 이번에 그 사상 그 처음으로 여기에 계급 강등을 이제 실시한 거죠. 예. 그래서 이제 그 병사의 경우에는 계급 강등이 되면 예. 군인 연금이 삭감이 되고요. 예. 그 장교의 경우에도 역시 이제 군인 연금이 삭감됩니다. 더불어서 최대 파면의 경우에는 이제 불명예 그 전역을 하게 된다. 예. 그래서 이번에 그 사안에서도 이제 중령에서 이제 소령으로 계급 이제 강등이 된 것인데 예. 이 군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계급이 생명인이와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예. 다른 어떤 지금까지의 공식 징계 못지않게 계급 강등 상당히 치명적이고 더군다나 이제 그 군인 연금에 있어서의 불이익 또 강제 전역 조치 이후에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하는 네. 상당히 그 강경한 처벌 의지를 보여줬다라고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천시장 얘기인데요. 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했다 또는 성희롱했다 이런 소문에 휩싸였다가 그 여성을 고소하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. 헛소문이었다.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인사가 그 피해자 여성 쪽에다가 9천만 원, 수천만 원을 건넸다. 이런 혐의로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. 성추행 사실을 무마하면 거액을 준다고 해서 거짓을 진술했다라는 게 이제 여성인 박 씨의 주장입니다. 성추행을 당한 사람 바로 나 자신이다. 이래가지고 자 이게 성추행을 진짜로 한 건지 아니면 박 씨가 돈을 떼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건지 되게 혼란스러운 사건입니다. 성추행 사건도 이런 경우가 많죠. 왜냐면 거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게 이제 이 얘기가 본인이 입장을 바꾸게 된 것이 또 그 피해자 처음에 거짓 소문을 냈다고 자백했다가 입장을 바꾼 박 씨가 또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거기서 또 입장을 바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상황이 도대체 어디가 진실인지 얽히는 경우가 됐죠. 그러니까 성추행이나 성범죄 같은 경우는 내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? 누가 공개적으로 그런 일을 됩니까? 거기에 또 그 당사자, 일방 당사자가 결혼을 한 상대방이 있었을 경우에는 배우자까지 얽히면서 정말 진실이 뭔지 모르는 흙탕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 포천시장 사건 같은 경우가 지금 그렇게 딱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일단 포천시장은 전면적으로 물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애매한 상황이에요. 지금 성추행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언론은 이번엔 또 포천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라고 기사를 쓰고 있는데 지금 자꾸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앞서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엇갈리는 주장 그리고 내밀한 장소에서 내밀한 행동이 벌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. 지금 이 사건은 사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조사를 하면 나올 수가 있는 아, 그래요? 팩트들이 예. 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은 애초에 카톡으로 돌는 내용은 이 그렇죠. 피해를 입었다는 여성이 예. 포천시장이 자기를 집무실로 불러서 심지어 성폭행했다라고 그렇죠. 소문이 예. 돌았어요. 예. 근데 이 소문을 돌린 것이 이 피해 여성이라는 거죠. 예. 그래서 포천시장이 이 피해 여성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네. 바로 그 다음날 고소를 취하했어요. 왜냐하면 이 피해 여성이 갑자기 내가 사실 있지도 않은 짓을 예. 시장을 혼내주기 위해서 골탕 먹이기 위해서 거짓말한 것이 맞다라고 예. 자백을 하는 바람에 포천시장도 고소 취하하고 예.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여성의 남편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는 아니다. 포천시장이 성폭행 내지는 성추행을 한 것이 맞고 우리 아내에게 네. 뭐 2,500만 원의 합의금을 줌으로써 이제 아내가 거짓 진술을 해서 포천시장 고소 취하로 이제 무마시키려고 한 거다. 게다가 이제 아내가 또 3억 원을 요구했더니 네. 포천시장이 3억 원에 대한 차용증 형식의 합의서를 또 써준 것도 내가 가지고 있다. 네. 남편이 내가 가지고 있다. 이렇게 되면서 진짜 우리 앵커님 말씀처럼 반전에 반전을 계속 거듭하고 있거든요. 근데 포천시장은 합의금을 준 적도 없고 차용증을 써준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네.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차용증 그리고 네. 그 아내가 받았다는 그 현금 네.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네. 어떤 정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 사건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자, 이번 주제 정리를 하고 저는 잠시 1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.